이번에 이제 여러분들과 좀 나눌 말씀은 결국 이 시대의 가장 이제 힘든 싸움인 성혁명 이념하고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그걸 앞세운 차별금지법. 미국이나 유럽은 벌써 그게 이제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렸습니다. 한국도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입법하기 위해서 거대 야당이 이제 힘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내용들을 잘 알아야지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성혁명 이념의 전파자인 이 킨지, 그리고 해머, 머니,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순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성혁명 이념의 탄생입니다. 성혁명 이념은 그 가장 오래 전으로 좀 올라가자면 이제 멜더스의 인구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멜더스의 인구론은 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면 그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굶어 죽게 된다. 그래서 출산율을 낮춰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내용이 이 성혁명 이념하고 연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윈의 사촌인 프랜시스 갈톤이라는 사람이 우생학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히틀러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종 청소하는 이 유제닉스 해가지고 우생학이 결국 우수한 민족, 우수한 사람을 어, 남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여 없애야 된다. 뭐 이런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칼 마르크스는 이제 여성에 대한 억압이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의 체제에서 비롯된다. 이런 이제 개념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모든 정신질환을 성욕하고 연결시키는 성심리학을 발달시킵니다. 그 다음에 마가렛 생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간호사로서 이제 미국 산하제한연맹, 국제가족계획연맹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피임을 발전시키고 자유로운 성생활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자유로운 성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임신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와중에 이제 안토니오 그램시라는 사람이 이제 문화 주도권을 주장을 합니다. 그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각국의 마르크스주의자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혼란한 가운데 봉기하지 못하고 공산혁명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기독교의 문화 주도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노동자의 문화 주도권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건 기독교의 문화 주도권은 가정을 튼튼하게 하고 그 가정이 교회의 기반이 되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파괴하려면 가정을 파괴해야 된다. 그건 이제 성적인 자유. 그래 성을 이제 자유화시키는 게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문화 주도권을 얻는 길이고 문화혁명의 길이다. 성혁명의 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 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말이 요즘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sexual orient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동성애와 이성애를 구분하는 거죠. 동성애와 구분하는 이성애와 구분해서 동성애나 양성애를 성적 지향, 나는 동성을 좋아해. 성적으로 관계를 갖고 싶어. 이런 그것을 이제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신 LGBTQI 뭐 A 플러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LGB가 성적 지향에 해당이 됩니다. 성별 정체성은 젠더 아이덴티티라는 것인데 자기 성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성을 전환할 수도 있고 나는 남자, 여자 아니고 다른 이상한 성이 있어. 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간이야. 인터섹스, 간성이라는 게 또 있고 무성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나는 성이 없어. 나는 성이 왔다 갔다 해.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자기 성에 대한 정체성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젠더 아이덴티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섹슈얼 오리엔테이션과 젠더 아이덴티티의 앞에 글자를 따서 소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성혁명을 이야기할 때 얘들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자기결정권. 이게 앞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여한 사람 중에 알프레드 찰스 킨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킨제이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킨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프레드 찰스 킨지는 뉴저지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감리교 신자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가 봐요. 아버지는 그 뉴저지에 있는 스티븐스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의 교수였는데 이 가정은 이제 그 가난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어릴 때 질환을 치료받지 못해가지고 그 구루병이 있었고 류마티스가 있었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징집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니는 학교에 입학하라고 아버지가 추천을 했는데 조금 다니다가 여기 안 맞지 않다고 해서 메인에 있는 보든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하버드에서 곤충학 박사를 받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면 바로 교수가 1920년도부터 인디애나 대학 생물학 교수가 됐습니다. 이 말벌에 대한 연구를 하던 그리고 그걸 가르치던 킨지가 1935년에 처음으로 성의 구조와 생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모른다 하는 비판하는 글을 이제 신문에 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그 성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 근본, 성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근본을 하나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전문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947년에 Institute for Sex Research, 성 연구소, 이것이 나중엔 킨지 인스티튜트 오브 리서치 해가지고 킨지 연구소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킨지 연구소입니다. 이 타임지에 이름이 여러 번 올라갈 정도로 이제 유명세를 띠게 되죠. 그 유명세를 띈 것이 이제 킨지 보고서라는 것 때문입니다. 두 권의 책인데 이건 이제 그 보고서 형태로 제출된 거라기보다는 단행본으로 출간이 된 거죠. 그래서 남성의 성적 행동 1948년도, 여성의 성적 행동 1953년도. 그래서 15년 동안 5,300명의 남성과 6,000명의 여성을 조사해서 인터뷰해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통계학적 분석을 해서 많은 사람을 인터뷰하고 그걸 통계적 분석을 해서 이걸 데이터를 만들었다 해서 과학적 방법을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그 당시에 터부시되고 있던 성적 담론의 제약을 노골적으로 파괴하는, 그러니까 1800년도 이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죠. 그, 그 성적인 담론이 억눌려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옷도 길게 입고 여성 몸을 다 가리고 하던 그런 시대를 이제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모든 제약을 파괴하는 이 책이 나온 것이죠. 그 당시까지 성행동에 대해서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어떤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선구적인 연구 결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건전한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으로 제출됐다면 이제 어떤 주변에서 동료 평가들을 있을 수 있었는데, 이건 단행본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 킨지 보고서를 비판하는 책이 나올 때까지 40여 년간을 전 세계의 성적 담론을 주도한 자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남성, 여성에 대한 이제 보고서입니다. 킨지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역사적인 소개, 어떻게 면접했고, 통계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고, 데이터가 어떻게 유효성이 있다는 그 주장을 앞에 설명을 한다. 초기 성적 성장과 활동, 그다음에 오르가즘의 빈도, 성적 배치 이런 내용들이 이전에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책이 이제 그 시판되자마자 이제 마구 팔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팔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정적인 이 어떤 이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책의 가장 특징적인 내용을 보면 그 동성애에 대해서 킨지 스케일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킨지 척도라는 것은 동성애에는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100% 이상의 전적인 동성애를 6으로 하고 100% 이성애를 0으로 해가지고 그 사이를 1, 2, 3, 4, 5, 6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반반일 때 이 양성애, 그리고 동성애는 아주 부수적으로 한 번 경험한 것도 얘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이성애와 양성애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죠. 이거의 문제는 그 생물학적 양성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성애와 동성애로 그냥 구분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 단계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동성애의 비율을 부풀릴 수 있는, 한 번 동성애를 경험해 봤어요. 이제는 전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동성애로 치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킨지 척도로 평가를 하면 동성애자의 숫자가 굉장히 이제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킨지 보고서의 파급 효과는 1969년의 스톤월 라이엇,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스톤월이라는 게이 집결지에 대해서 경찰이 폭력적인 진압을 하는데, 이 게이 숫자가 이렇게 많고 이게 정당하다는 근거가 이 킨지 보고서로부터 이제 주어지니까, 그로부터 세월이 한참 흐른 거죠. 한 20년 이상, 20년간 흐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찰이 이걸 진압하지 못해요. 그래서 게이 프라이드, 우리가 승리했다. 이게 이제 그 1969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며칠간 저항한 결과로 우리가 승리했다는 그거의 내용으로 이 사람들이 요즘 이제 동성애자들의 시위하는 거, 행진하는 거, 이게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죠. 게이 프라이드 프레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근원이 1969년부터죠. 그다음에 우드스탁 락 페스티벌이 1969년, 이 68혁명, 유럽에서 68혁명이 69년에 미국에서 이제 또 폭발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승리한 게이들이 이 자기들의 이제 커밍아웃이 많아지고 자기들이 이제 그 권리를 찾겠다 이렇게 해서 정신질환의 범주에서 동성애를 제외하라. 이게 1974년 미국 정신과학회 이사회 이사들에게 이제 전화태를 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못 살 정도로 이제 괴롭히니까 미국 정신과학회 이사회에서 이걸 빼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동성애가 질환이 아니고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킨지 보고서에서 나온 인구의 한 10%가량이 동성애자라는 킨지 주장을 이용해서 언론이나 국회나 법원과 교회에 이걸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동정적인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될 때 동성애자들이 지미 카터를 밀어주게 됩니다. 지미 카터가 이게 크리스찬이야,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남침례교회의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지한 것은 그 당시에 남침례 교단이 신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친동성애 법률이 막 만들어지면서 남침례 교단이 친동성애적인 신학자, 교수들을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보수적인 것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친동성애적이 되니까 결국 친동성애적인 정치가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킨지 보고서로 인해 가지고 플레이보이나 화슬러나 펜트하우스 같은 이 도색 잡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0년간 성 관련된 과학적 기준이 되고 성혁명 이념 전파의 좌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대 초부터 킨지 보고서의 허구성을 고발하는 책들이 나옵니다. 킨지의 성과 사기, 그 Sex and Fraud. 그래서 사람들을 세뇌하다. Indoctrination of people. 그리고 소프트 포르노가 하드볼을 쳤다. 여성과 아이들과 가정에 미친 킨지 보고서의 역할이라는 거죠. 킨지 크라임과 컨시퀀스. 이 전부 라이즈만이라는 사람이 이 주저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섹슈얼 사보타지라는 것은 한 미친 학자에서 일어난 성적 파탄의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의 핵심은 자신이 양성애자, 동성애자였다. 근친상간과 소아성애, 동물성애, 배우자 교환 등 모든 종류의 성적 행동을 옹호했고, 실제로 연구소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에 가해진 모든 제한을 파괴하는 것이 이 킨지 보고서를 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표본, 그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 5천 명, 6천 명의 남성과 여성들을 그 인터뷰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4분의 1이 남성 매춘부, 성범죄자, 소아성애자, 노출증 환자, 교도소 수감자 이런 사람들이 4분의 1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그런 이상 성행위자의 비율을 과장했고 그다음에 성적 행동의 평가에 도덕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과학 논문으로 동료 비판을 받은 적이 없는 책이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곤충학자이다가 갑자기 인간의 성 연구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게 이 킨지 보고서의 문제점을 이제 주장한 내용들이죠. 아이리시 타임즈라는 여기서 킨지 보고서에는 부도덕했다. 킨지는 다양한 조합으로 성관계를 갖는 남자와 여자를 관찰하고 촬영했다. 요즘의 이제 포르노그래피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킨지 연구소에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킨지는 연구자들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의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과의 동성 관계를 가졌고 젊은 연구원들에게 아내의 자유 습관을 토론하게 했고 세디즘, 마조키즘을 이 세션을 그 연구소에서 실행하고 그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성애자를 초청하고 인터뷰를 해서 어린아이가 그 성적인 어떤 이런 거에 가해질 때 어떤 반응을 했는지 하는 걸 녹음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소아성애자를 마치 여러 사람의 소아성애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또 조작을 했습니다. 동성애에 끼친 킨지 보고서의 영향은 킨지 리포트가 전 인구의 한 10% 정도가 동성애자라 그랬는데 이후 한 50년 후에 국가 단위의 통계 자료를 보면 많아도 2%, 적으면 1%, 우리나라에서도 1% 정도라고 보입니다. 킨지 스케일에서 이걸 이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는 것이죠. 킨지 보고서의 허위 자료의 악영향이 이 동성애자가 이렇게 많다는 근거로서 제출됩니다. 국회에. 성적 지향이 이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7단계로 분류를 하게 되고 성관념을 타락한 방향으로 과장하게 됩니다. 결혼한 남성과 여성의 외도가 일반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킨지 보고서에서 이제 이렇게 많다고 하니까 이게 외도가 일반화되고 도착적 성향의 이 일반화됩니다. 가학 피학적 성향, 동물 성애의 과장과 일반화, 소아 성애를 정성화합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올가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아에게 강간은 긍정적인 점이 많다라고 그 책에 나온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성적 행동에는 도덕적 기준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성혁명적 행동의 실행 자료를 킨지 보고서가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딘 해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90년대부터 킨지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라는 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자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제 자꾸 장애물이 생기는 거죠. 이때 킨지가 논문을 쓰게 됩니다. 동성애가 유전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1993년에 사이언스에 나옵니다. 딘 해머는 NIH에 근무하던 연구원이었고 유전체 연구를 했고 심장질환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성애 자들, 동성애 패밀리를 연구를 해가지고 각 패밀리마다 외삼촌이 동성애자일 경우에 그 조카가, 그러니까 그 여동생이나 누나의 아들들이 남자 동성애인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X 염색체를 통해서 전달됐다. 그게 XQ28 부위에 그 어떤 유전자가 아니고 X 염색체가 이만큼 커요. 그 큰 염색체의 끝 말단 부위에 있는 어떤 부위인데
그 길이로 치면은 수백 개의 유전자가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동성애가 유전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X28이 이 X 염색체 거의 말단부에 있습니다. 또 링키지 어널리시스라는 방법으로 동성애에 대한 유전 연구를 했을 때, 딘 해머 그룹이 1993년에 XQ28부위에 게이와 연관되는 유전자가 있다는 논문을 사이언스에 냈고, 95년에는 레즈비안에서는 이 XQ28과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네이처 제네틱스에 냈습니다. 그런데 1999년, 이것도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XQ28이 동성애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는 그룹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2005년에 XQ28이 동성애와 무관하다. 이 해머가 포함된 그룹입니다. 대신 다른 염색체, 7번, 8번, 10번 염색체에 동성애와 연관된 것이 있다. 근데 다른 그룹에서는 그 관계없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논문이 나와서 공방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공방이 일어나지만 제일 먼저 주장한 내용이 가장 많이 인용되게 마련입니다. 근데 링키지 어널리시스라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정자나 난자가 만들어질 때 이게 염색체가 섞여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염색체가 의 내용이 섞여가지고 아버지 정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정보가 섞여서 만들어진 난자가 합쳐져서 수정란이 만들어진 것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링키지 어널리시스라는 것은 이게 할아버지로부터 온 건지 할머니로부터 온 건지 외할아버지로부터 온 건지 외할머니로부터 온 건지를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유전자가 뭔지가 아니고 이 한 덩어리가 어디서 이렇게 옮겨왔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조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공방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어.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주장을 퍼뜨리는 문화가 나타납니다. 이 레이디 가가는 우리는 게이나 스트레이트나 바이섹슈얼, 그 양성애나 레즈비안이나 트랜스젠더나 우리는 right track, 이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살 가치가 있는 거야. 남자나 여자나 또 베이지색이나 콜라 색깔이나 오리엔탈이나 이 관계없이 우리는 같아. right track이야.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마치 이 흑인, 백인, 이 인종처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2022년에 라이오네시스라는 그룹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 낮에 지고 밤에 피는 꽃, 밤에 생활하는 것이죠. 2차부터 게이로 설계돼서 주께서 그렇게 정했대요. 이런 이제 어, 그 신성모독하는 이런 거를 이제 가사에 랩으로 이렇게 내뱉습니다. 근데 2019년에 드디어 이 동성에 대한 결정판이 되는 논문이 사이언스에 발표됩니다. 이 논문은 그약 50만 명, 그 영국의 이 그 유전체 연구를 하는 연구소와 그다음 미국의 연구소에서 이제 집단을 모아가지고 모든 정상적인 집단에서 이 동성애와 연관되는 유전자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GWAS라는 이거는 아주 이제 세밀한 방법입니다.
유전자를 그 염기 서열을 시퀀싱이라고 해가지고 염기 서열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놔둔 다음에 동성애자와 정상인의 거의 차이점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이죠. 이 논문의 가치는 또 동성애자를 그 미국과 영국은 벌써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상태에서 이 논문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동성애를 대변하는 단체와 그 기관 속의 동성애 단체의 대표자들이 샘플 선정에서부터 논문의 표현 방식까지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나온 결과는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동성애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 변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결국 우울증과 조현병과 연관이 있고, 연극성 장애와 연관이 있고, 대머리와 연관이 있고, 그 남성 호르몬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후각 수용체와 관계 있다. 뭐 이런 결과를 이 다섯 개를 합쳐도 동성애의 성행동의 1% 정도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동성애의 성적 행동은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GWAS,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라는 것이 정말로 이 그 세밀한 분석이다 하는 것이죠. 이전의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1993년에 사이언스에 나온 이 내용들을 이 사람들이 또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XQ28V에 동성애와 연관되는 어떤 것도 없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또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19년에 대규모 GWAS 연구의 결론은 동성애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없다. 특히 처음 딘 해머가 이야기했던 XQ28V는 전혀 무관하다.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동성애와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S&P를 다 동원해도 동성애의 성적 행동의 8 내지 25%밖에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행동 양식. 2형 당뇨병의 유전적 성향을 이야기할 때 한 7, 80%가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형 당뇨병이 유전된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식이와 운동을 통해서 이형 당뇨가 생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위험성이 있다고 그 병이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낮은 동성애의 위험성을 이 사람들은 마치 유전되는 것이냐 강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정신질환과 연관되고 충동적이고 중독적이고 성적인 문란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검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 행간을 읽어보면 동성애는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충동적이고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며 이것은 성적인 문란이고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중독적인 질환의 성향이 강하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왜? 직관적으로 우리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성적 행동이 유전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 논문의 답변은 복잡한 성적 행동이 유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네이처나 사이언스에서 게이지는 없다. 라고 하는 이런 논평들이 나온 것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동성애는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존 머니라는 사람입니다.
존 머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 임상 심리학 교수로서 젠더 개념을 확립했고 젠더 확정 치료, 그러니까 성전환 치료를 처음으로 시행한 사람입니다. 존 머니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영국계 프로테스탄트 가정에서 자라났고, 어, 뉴질랜드의 이제 웰링턴 대학과 온타고 대학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에 와서 심리학 PhD를 했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은 그 허마토프로다이티즘이라는 암수동체, 이 아주 희귀한 질환입니다. 이에서 Inquiry into the Nature of Human Paradox.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발달 과정에서 그 두 개의 난자와 정자가 두 개의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그 남성이 될 수 있는 난자와 여성이 될 수 있는 난자가 나중에 붙어버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허마토프로다이티즘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지속해가지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임상심리학 교수가 되는데, 이때 젠더, 젠더 아이덴티 개념을 정립하게 되고 1972년에 Man and Woman, Boy and Girl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이 책은 1965년에 이 젠더 클리닉을 만들고 성전환 수술을 1966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 그 내용의 거짓을 밝힌 책이 As a Nature Made Him 이라는 책입니다. 이 존 머니가 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그 태어날 때 브루스와 브라이언이라는 그 남자 쌍둥이로 태어난 아이 중에 아이들에게 이제 1965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폭경 수술을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이 전기 나이프로 이걸 힘을 높이 올린 것으로 해가지고 타버렸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온 데를 다 찾아다녔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쪽에 연구를 한다고 하는 존 머니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온 것이 1967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존 머니는 어떤 처방을 하냐면은 기왕 이렇게 된 거 여자로 만들자. 남자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해버립니다. 2살 때. 그래서 브루스라는 이름의 아이가 브렌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브렌다로 크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 아이가 그 15살이 되는 1980년에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는 자기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여자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겠다 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 수술을 해가지고 제거해버렸지만 이 가짜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는 그래서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다시 붙이게 됩니다. 그 성이 라이머이기 때문에 라이머 케이스를 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 사람은 강제로 어떤 짓을 했냐면 브루스와 브라이언을 데려다가 그 성전환을 시켜놓고 아주 어릴 때부터 성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것을 이제 아이에게 강요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 성행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제 그게 강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부모들이 아이를 여기 데려오지 않게 됩니다. 실패한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아까 이야기한 Man and Woman, 그 Boy and Girls에서 이걸 성공한 케이스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성전환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 기자가 파고들어 가지고 이 그 라이머의 케이스를 롤링스톤지에 기사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책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고 어, 하와이 대학의 해부학 교수였던 밀턴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절대 될 수가 없다. 라이머 케이스를 학술적으로 완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수술로 성전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 지금 보신 것처럼 거짓말하는 학자들이 거짓 지식을 전달한 과학자들이 성혁명의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기여자들이 됩니다. 그램시로부터 문화주도권을 하려면 성적 타락이 있어야 된다. 성혁명이 있어야 된다. 성혁명이 68혁명과 69혁명으로 이어지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킨지이고 존 머니이고 딘 해머라는 것이죠. 이 딘 해머는 성적 지향 부분에서, 존 머니는 젠더 아이덴티티 부분에서 이 큰 역할을 하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거짓임이 드러났지만 그 이론들은 아직도 유효하게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주장 내용이 전부 거짓임이 드러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진화론으로 지배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의사, 교사, 과학자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환자들을 직접 진료해야 합니다. 이것과 연관되는 고민하는 환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 케이스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춘기에서 성전환 치료, 사춘기가 끝날 때까지 성전환 치료를 하는 것은 연기를 해야 됩니다. 게이트키퍼로서 전환하는 것의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이 크고 성전환 수술로 성기능이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사춘기 이전에 성전환하는 것을 학교에서 몰래 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지금 벌써 그 나를 왜 이렇게 전환해 가지고 문제가 있게 만들었냐는 그 의사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더 이념은 성 관련 산업의 자본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이것들이 진행되지 못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에도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상입니다.